안녕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법이 보이는 법보영TV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기 범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시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역시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전시의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먼저 전시가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살자, 내가 혼수를 해올게, 너는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혼인 빙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전시가 내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해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 원을 만들 수 있어.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 원으로 돌려줄게. 내가 이건 보장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이를 약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투자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전시가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말관리사야, 손님 안장을 훼손했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금원을 빌린 경우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여금 사기와 투자 사기 모두 사기에 해당하지만 피해 회복 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여금, 즉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변제일을 정해 원금 반환을 약속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명한 대로 투자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즉 사기가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변제 능력, 변제 의도가 강조되는 반면에 투자 사기는 금전의 용도를 강조합니다. 즉 투자금을 당초 설명한 용도로 썼느냐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차용금 사기가 성립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형이 조금씩 다른 것일 뿐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차용금 사기 모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 가해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사기죄로 기소가 되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기죄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보다 2분의 1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에게 똑같이 위와 같은 형량을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학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생계나 치료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를 저지른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상습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이므로 하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벌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시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기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로 민사소송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란 1심 혹은 2심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의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고요. 배상명령 신청의 범위는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것과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처럼 증거로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확실하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란 표현이 유행할 만큼 사기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